한 젊은 여성이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가, 다정한 남편,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까지 그녀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꿈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몽환적인 일상은 예고 없이 찾아온 끔찍한 악몽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진범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혹과 엇갈리는 단서들 속에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1972년 9월 27일 뉴저지주 서밋에서 태어난 캐시 모나한. 그녀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코네티컷주 스트래퍼드에 있는 한 세포학 연구소에서 일하던 성실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1998년 봄, 캐시는 우연히 들른 한 바에서 피트니스 장비 판매원인 매튜 모나한을 만나게 됩니다. 풍부한 유머 감각에 다재다능하기까지 했던 그에게 캐시는 금세 끌렸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열렬한 사랑에 빠졌죠. 그리고 2년 뒤 그들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캐시는 모래사장을 거니며 해변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매튜는 바닷가에 살고 싶다는 아내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웨드미어 해변 근처에 작은 집 한 채를 구입했죠. 비록 집은 작고 조금 낡았지만 캐시에게는 오랜 꿈이 실현된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부부의 일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주었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캐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집이 머지않아 새 생명의 온기로 채워질 예정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2001년 5월 25일 금요일, 다가오는 월요일이 미국의 현충일격인 국가 공휴일이었기에 주말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평소보다 한껏 들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유로운 주말은 부부의 달콤했던 삶에 마침표를 찍는 비극의 날이 되고 말았죠. 이날 저녁 8시경, 매튜는 다급한 목소리로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캐시가 다용도실에 밧줄로 묶인 채 쓰러져 있었고 이미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이었죠. 신고를 받고 스티브 와이드라 형사와 그의 부팀장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곧이어 구급차와 다른 경찰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매튜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다용도실에서 캐시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안면부를 크게 가격당한 상태였고 두 발과 두 손은 등 뒤로 단단히 결박되어 있었죠. 게다가 목에도 밧줄이 감겨 있어 발버둥을 칠수록 스스로 호흡을 조여오게 만드는 매우 잔혹하고 치명적인 형태의 결박이었습니다. 캐시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브리지포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했던 스티브 형사는 웨드미어 해변 일대의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력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동네였기에 그는 현장을 보자마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직감했죠. 특히 스티브 형사의 눈을 끈 것은 남편 매튜의 태도였습니다. 매튜는 신고 후 구급대원들이 캐시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임에도 지나치게 차분해 보였죠. 긴장하거나 몹시 슬퍼하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도 형사의 직감을 뒷받침했습니다. 방 안에는 문이 열려있는 금고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 집안 어디에도 심하게 뒤진 흔적이나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캐시를 묶었던 밧줄을 포함한 현장 증거물들을 범죄연구소로 보내 검사를 의뢰하고 스티브 형사는 본격적으로 매튜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는 그날 저녁 7시경 동생 데니가 이사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말했죠. 약 1시간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공격당한 채 쓰러져 있었고 즉시 칼을 가져와 밧줄을 끄는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발견 당시 캐시는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그래서 곧바로 911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가 열려있던 금고 안에 원래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묻자
매튜는 부부의 중요한 서류들과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현금은 몇천 달러 정도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으며 두 사람은 그 금고를 일종의 저금통처럼 사용해 수입의 일부를 넣어두고 쉽게 쓰지 않도록 보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의 금고 외에는 다른 물건을 뒤진 흔적이 없었기에 스티브 형사는 침입자의 목적이 명확한 빈집털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범인은 무엇을 훔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캐시가 언제 혼자 집에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매튜가 집을 비운 시간은 단 1시간. 그 짧은 틈을 타 캐시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매튜는 완벽한 용의선상이 있었죠. 형사는 매튜의 동생 데니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데니는 형이 자신의 이사를 도우러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며 형은 형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 끔찍한 사건과 절대 무관할 것이라고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형사는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은 때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어진 신문에서 매튜는 자신들 부부에게는 원한을 살 만한 적이 없으며 사건 당일에도 수상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브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정말 괜찮았습니까? 혹시 지금 이 모든 것을 자작극으로 꾸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매튜는 자신이 캐시를 무척 사랑하며 캐시 역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한다며 아내를 해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선 질문을 받을 때조차 매튜의 감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내에 대한 걱정보다 다음날 새로 산 피트니스 장비를 옮기는 동생을 도우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 형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스티브 형사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죠. 한편 병원에 있는 캐시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차단되었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플로리다에서 다급하게 달려온 캐시의 어머니 조안 댄더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이미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라고 통보한 상태였죠. 스티브 형사는 어머니 조안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공격받을 당시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사위인 매튜를 탓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부부의 집에서 함께 지낸 적이 있었기에 두 사람의 사이가 무척 좋았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사위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죠. 사건 이튿날, 이 끔찍한 범죄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언론과 주민들은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추가로 발견한 단서들은 이들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경찰은 현장 지하실에서 밧줄 매듭법을 자세히 다룬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캐시를 묶고 있던 특수한 매듭 방식이 그 책에 소개된 방식과 매우 유사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전혀 알 수 없는 전문가 수준의 매듭이었죠. 형사가 책을 들이밀며 왜 이런 것이 집에 있는지 추궁하자 매튜는 그저 아내 캐시가 친척에게서 받은 책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책의 내용도 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일 뿐 특별할 게 없으며 자신은 그 책을 열어본 적조차 없다고 부인했죠. 이어서 형사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매튜의 재정 상태나 불법 약물 복용 여부, 외부 빚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매튜는 금고 관리는 전적으로 아내가 했고 자신은 비밀번호를 자꾸 잊어버려 열 때마다 아내에게 물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약물 복용이나 빚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죠. 그런데 그 순간 매튜가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이상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앤서니라는 낯선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처음에 매튜는 그가 아내가 부른 실내 장식 디자이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대뜸 에리카 레이바라는 여성을 아냐고 물었죠. 매튜가 에리카는 좋은 친구지만 오랫동안 못 봤다고 하자 앤서니는 당신이 그녀에게 빌린 돈을 아직 안 갚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매튜가 그런 기억이 없지만 혹시 내가 잊은 걸 수도 있으니 에리카에게 전화해보라고 전해달라. 사실이라면 반드시 갚겠다고 답하자 앤서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캐시에게 말하자 그녀는 매우 불안해하며 경찰에 신고하자고 권유했습니다. 매튜는 친구인 에리카에게 직접 전화하려다 상황이 애매해질까봐 아내의 말대로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튜는 그 앤선이라는 남자가 탔던 검은색 세단과 그의 인상착의를 경찰에게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형사의 눈에는 매튜의 이야기가 어딘가 자기적이고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매튜의 지인 에리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매튜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매튜가 자신에게 $1,000를 빌려간 것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에리카에게 앤선이라는 남자를 아는지 그리고 그에게 매튜의 집으로 가 돈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에리카는 앤선이라는 친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며 누구에게도 매튜의 집에 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에리카의 집을 나서던 경찰관은 그녀의 집 앞에 세워진 미주리주 번호판에 단 검은색 자동차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코네티컷주의 작은 해안도시 밀퍼드에는 중부지역 번호판에 단 차가 오는 일이 극히 드물었기에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그 차 번호를 메모해 두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튜를 범인으로 단정지을 확실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매튜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지나가는 차량과 행인들을 상대로 낯선 사람의 방문이나 수상한 동향이 없었는지 탐문 수사를 벌였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목격담이 나옵니다. 누군가 사건 현장 근처에서 남녀가 타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여러 번 봤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주민은 최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잡지를 팔고 다녔다는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잡지 판매원들이 집안의 상황을 엿본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죠. 혼자 있는 캐시와 그 뒤에 있던 금고를 보고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은 이웃들을 탐문해 이들에게 잡지를 구입했던 한 주민을 찾아냈고 그가 보관 중이던 영수증에서 테일러 캐럴이라는 이름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시 전역에 수배령을 내렸고 곧 시민의 제보를 받아 캐시의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계속 잡지를 팔고 있던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영수증의 이름과 동일한 남자 테일러 캐럴, 그리고 그의 아내이자 판매 파트너인 메릴린 루였습니다. 테일러는 과거 불법 약물 복용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끊었으며 그저 수수료를 벌기 위해 잡지를 팔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5월 25일에 캐시의 집 근처에 갔냐는 질문에는 그쪽은 주택이 밀집해 있지 않아 가지 않았다고 답했죠. 경찰은 아내 메릴린을 분리하여 신문했습니다. 남편의 전과조차 몰랐던 그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들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만 이동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6시경 숙소로 돌아왔고 캐시의 집에는 간 적도 없고 그녀를 본 적도 없다는 알리바이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시간이 흐른 5월 28일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던 캐시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엄마와 뱃속의 새 생명, 두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이 되고 말았죠. 가족들은 씻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고 밀퍼드의 주민들은 살인마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뚝 끊기며 지역사회 전체가 불안의 늪에 빠졌죠. 언론과 대중의 거센 압박이 쏟아지던 그때 범죄연구소에서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캐시를 묶었던 밧줄에서 미량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남편 매튜에 대한 뒷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내죠. 사건 발생 불과 몇 주 전 부부가 서로를 위해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상액이 크게 증액되었고 특히 캐시의 사망보험금은 무려 $300,000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매튜가 아내를 살해할 완벽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더욱이 매튜는 보험금을 수령하자마자 아주 값비싼 치과 수술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남편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죠. DNA라는 결정적 무기를 쥔 경찰은 다시 매튜를 소환해 샘플 채취를 요구했습니다. 매튜는 이번에도 아주 순순히 응했죠.
그는 보험금 증액에 대해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자신보다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아내 스스로 금액을 올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비싼 치과 치료 역시 보험금 수령과는 무관하며 몇 달 전부터 이미 계획된 치료였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얼마 후 실험실에서 나온 DNA 대조 결과는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매튜의 DNA와 밧줄에서 나온 DNA가 완전 불일치한 것입니다. 이로써 매튜는 완전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죠. 돌이켜보면 매튜가 사건 직후 슬픔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그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범죄자는 카메라 앞에서 오열하며 완벽한 연기를 펼치지만 어떤 이는 내면의 거대한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경찰서를 나서며 매튜는 형사에게 다시 한번 며칠 전 찾아왔던 빚쟁이 앤서니를 언급하며 그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에리카의 집 앞에서 우연히 적어두었던 미주리주 번호판의 명의자를 조회했습니다. 차주의 이름은 루이스 앤서니 로드리게스.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절도, 폭행, 강도 등 무려 20회가 넘는 체포 경력을 가진 전과자였고 코네티컷주의 유명 갱단 소속으로 미주리 지부에서 활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면 캐시를 잔혹하게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경찰이 다시 에리카를 찾아갔을 때 집 앞에 있던 검은색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경찰이 루이스 앤서니 로드리게스에 대해 추궁하자 에리카는 그제서야 그와 아는 사이임을 인정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일반적인 친구 사이며 그가 검은색 세단을 몰고 다니는 것도 맞다고 확인해 주었죠. 에리카는 앤서니에게 매튜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하소연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매튜의 집으로 데려간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앤서니의 행적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앤서니가 어디에 있었냐는 질문에 에리카는 그가 당일 밀퍼드를 떠나 미주리주 인디펜더스로 돌아갔으며 다음날 밤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가 코네티컷을 떠난 시점이 캐시가 공격받은 직후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진실이 목전까지 다가온 듯 했습니다. 코네티컷 경찰은 즉시 2000km를 날아 미주리주 인디펜더스로 향했고 현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앤서니를 검거해 신문했습니다. 경찰은 앤서니가 매튜의 집 방문을 전면 부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앤서니는 아주 태연하게 자신이 매튜의 집에 갔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친구 에리카를 위해 빚을 받아주려 며칠 전 찾아갔지만 매튜가 악의적으로 돈을 떼먹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월 25일 사건 당일 매튜의 집에 갔었냐는 질문에는 단호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범행과 무관하며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 매튜의 아내가 공격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앤서니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의 DNA 샘플 채취를 요구했죠. 앤서니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또다시 경찰에게 거대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앤서니의 DNA 역시 밧줄에서 나온 DNA와 불일치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밧줄에서 나온 DNA가 사건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관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치명적인 현장 오염으로 인해 유일한 물증이 사라진 순간이었죠. 결국 앤서니를 범인으로 올가맬 그 어떤 확증도 찾지 못한 채 경찰의 2000km 장거리 추적은 아무런 성과 없이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2001년의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고 새로운 용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범을 잡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캐시의 어머니 조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는 플로리다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매년 여름이면 밀퍼드를 찾아와 스티브 형사와 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이 사건을 기억하고 간절히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죠. 자신의 생전에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머니마저 포기한다면 딸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희미한 희망이라도 그녀에겐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흐른 2010년 5월, 칼라 스트라우드라는 젊은 여성이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았죠.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신들 앞에서 코네티컷에서 한 여자를 죽였다고 자랑삼아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당시 범행의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묘사했지만 갱단 소속이었던 그가 너무 두려워 지금껏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마침 그 남자가 오클라호마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2025년에야 가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경찰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칼라가 기억하는 그 남자의 이름은 루이스 로드리게스, 중간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칼라의 친구를 찾아가 조사를 벌였고 두 사람의 진술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플레임이 루이스 앤서니 로드리게스라는 것, 즉 다름 아닌 오래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앤서니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티브 형사는 10년 만에 찾아온 결정적 단서에 전율했습니다. 앤서니는 코네티컷주로 즉시 인도되어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죠. 경찰은 10년 동안 사건 현장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단 한 번도 대중에게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범인이 아니고서는 현장의 묘사를 그토록 정확히 알 수 없었고 2명의 명백한 증인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앤서니를 살인죄로 기소할 충분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앤서니는 마침내 캐시를 결박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과실치사로 형량을 낮추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듯 캐시의 목을 졸랐던 그 밧줄은 매우 정교하고 단단히 메어져 있었습니다. 살해 목적이 다분한 고의적인 행위임이 명백했죠. 2013년 8월 도망칠 곳이 없어진 앤서니는 경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맺고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며칠 전 친구를 위해 빚을 받아주겠다며 매튜의 집을 찾아갔던 그는 집안에 열려있던 금고를 보게 됩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부부의 집을 끈질기게 관찰했고 이 집에 단 2사람만 산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리고 사건 당일 매튜가 집을 비우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앤서니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최소 20년간 가석방은 불가능합니다. 판결 당시 53세였던 그는 현재 복역 중인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는 남은 생의 마지막 날까지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한 번의 악의적인 욕심이 뱃속의 새 생명과 한 여성의 찬란했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비록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과 결단력 있는 목격자의 제보가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